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4월에 양도소득세가 오릅니다. 보유세 인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이 바뀝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기다리던 단지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최근 다양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 택시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됩니다. 먼저 택시오님은 산정 용역 연구를 통해서 12월쯤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 지하철 1, 2호선의 기본 요금도 현재 1,250원에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레이디 엔터벨룸의 Need You Now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함해서 과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줄이려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빼놓고는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내놓은 셈입니다. 올해는 그 규제 강도가 조금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도 4월부터 또 인상됩니다. 보유세 인상 놀이도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또 재건축도 안전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해서 재건축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연결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거부터 알아보죠.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리고 그중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정부가 다음 달 26일부터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이 좀 받기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예. 이제 다음 달 26일부터 이제 RTI, 그러니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 도입되면서 연간 임대 비용보다 임대 소득이 좀 과도하게 많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임대 소득을 그러니까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을 나눈 그 가격이 RTI, 그러니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보다 1.25배 낮으면 이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임대 소득이 3천만 원이고 매매가가 10억인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있다고 하면 연 4%의 금리로 6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매매가의 45에서 많게는 70%까지 담보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상가나 오피스텔이 6억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연간 임대소득이 3천만 원이고 연금리 대출금리가 4%니까 연 대출이자가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나눈 가격이 이제 0.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RTI 비율이 1.25나 혹은 이제 주택이 아닌 상업용 같은 경우 1.5배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 임대소득이 한 6천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6억 정도의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임대소득이 많지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빌려서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 수익형 부동산을 사기가 조금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을 나눈 RTI가
1.25배 낮으면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그래도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하면은 뭐 은행이 설정한 한도 초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경영에 대출 자금을 주로 활용하던 개인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전략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 대출을 강화한 배경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게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이 강화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출 비중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은행권 자료에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대출 비중이 22조 한 1,800여 원 정도가 증가했고, 이는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가계대출 금액이 증가액이 거의 한 22조 3천억 정도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상가라든지 이런 어떤 오피스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어떤 걸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매입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업장의 어떤 그런 어떤 영업 성과가 많이 좋지 않아서 건물이나 이런 걸 다로 대출을 받는 비중이 좀 높아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RTI 비율을 통해서 대출을 조금 규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본부장님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게 좀 많은데요. 지금은 일단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개인 사업자들이 그 임대업으로 인해서 그 사정이 괜찮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빚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대출을 주요 경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전략을 좀 바꿔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화된 개인 사업자 대출을 규제를 강화한 배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고요. 본부장님 계속 말씀 나눠보죠. 네. 자, 갭 투자 등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분별하게 투기에 뛰어드는 개인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뭐 집 한두 채 세 주면서 노후 생활하는 고령자라든지 은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좀 규제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물론 이제 일부분 이제 피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사업자 대출 규모가 너무 커져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더 큰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제 소액 투자를 하거나 실수요자들 중에서 이제 조금 집 한두 채로 임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대출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주의 그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은행 심사 의견을 받아서 대출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실수요자, 그러니까 투자자들 역시도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 임대 소득과 그리고 그 임대가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임대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앞으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이런 대출 부분이 문제돼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거나 혹은 겨우 그 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임대소득이 좀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채를 더 가지고 있더라도 빨리 어떤 매도를 통해서 그 자산을 좀 더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사정이 괜찮은 분들이야 뭐 괜찮겠지만 소규모 임대소득 수입이 전부인 분들은 그런 식으로 뭐 매도를 하든지 전략을 크게 좀 바꾸는 생각을 하셔야겠군요. 자, 그리고 강남 집값의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조심스럽게 들려오고 있던데요. 강남 부동산 시장 실제로 어떻습니까? 진짜 강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의 어떤 그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이제 이 어떤 규제를 피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거나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분양을 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선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시장이 좀
양극화로,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지금 언론이나 혹은 부동산 업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강남 아파트 값이 0.몇%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실제 시장에 가보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호가 부분은 그대로, 그러니까, 올 초와는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가격이 오른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 부분은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1월이나 2월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의 어떤 시행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소폭 거래량이 좀 줄어든 거는 맞는데, 예. 반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나 거래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이거는 잠시 뒤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측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임대사업자가 좀 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실제 지금 통계상으로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치는 없습니다. 다만 예.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상반기까지 4월부터 이제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장기적인 보유를 위한 그런 채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앞으로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좀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실제로 좀 잡힐까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 주택 가격이 잡히는 건 아니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공급과 수요가 시장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재건축, 그다음에 전체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이 조금 더 도심 내 혹은 주요 지역 내에 신규 공급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도시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경기권 지역으로 또 많은 공급을 또 이뤄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 서울 도심이라든지 서울 지역과 또 경기도의 어떤 주요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이제 공급량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요 공급,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 주요 지역에는 이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고 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게 잡힐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부터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3월 말까지는 이 여러 주택을 쥐고 있을지 아니면 처분할지 임대사업 등록을 할지 고민을 할 텐데, 근데 사실 규제로 인한 세금 인상보다 집값이 오르는 폭이 더 커서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4월에 양도소득세를 높이게 되면 정부 생각대로 부동산이 안정될까요?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보면은 단순히 양도세로만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1주택자들도 있고 또 다주택 일시적인 2주택자들 역시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완책들이 있고, 또 특히 아파트 가격이 양도세보다는 결국에는 대출 규제와 대출금리 상승이 오히려 이 주택 시장의 거래를 끊기게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양상이 있었고, 또 2007년 이후에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이 단기간 좀 많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외부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요인들이 결국에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켰던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단순히 양도세만 잡아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어렵고요. 결국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가 하고 있던 정책들보다 좀 더 강력한 정책들 조금씩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규제와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계속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출금리 상승,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거래량을 좀 감소시키면서 주택 가격을 조금 안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제 큰 이슈로 떠오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제 주요 골자는 이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 기준에 대한 것 중에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전진단 종합 판정을 위해서는 구조 안전성이 한 20%, 주거 환경이 40%, 시설 노도가 30%, 비용 분석 1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구조 안전성을 20%에서 50% 크게 늘렸고 반면에 주거 환경 부분을 이제 40%에서 15%로 조금 많이 감소를 시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구조 안전성만큼이나 뭐 열악한 주거 환경, 그다음 시설 노후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구조 안정성을 좀 더 비중을 높게 되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면 재건축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돌아오고 있는 이제 뭐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강남의 여러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을 조금 이제 시행을 할 시점에서 이제 이런 어떤 안전 진단의 어떤 기준이 강화하고 특히 구조 안전성의 비중이 확대된 부분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조금 시장에서 이제 불평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차장이 부족하고 층간소음, 뭐 주거 환경이 안 좋고 뭐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도 재건축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로는 재건축 허가가 잘 안 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게 재건축 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30년쯤 된 아파트 단지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에요. 서울에만 한 1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 투자 수요가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재건축 단지 입주 물량,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서 서울 집값을 역으로 올리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있다고 보는데 일단 안전진단을 통해서 강화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과거에 또 사례를 들어보면 실제 이제 과거 2007년부터 참여정부 때 그 재건축 규제를 강하게 했고 또 이제 세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들의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한 2, 3년 동안 단기간 너무 가격을 급등해버리는 또 이런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안전진단 좀 강화를 통하고 뭐 초과이익 환수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걸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단기간은 좀 잡아놓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지금 압구정이라든지 개포 우성이라든지 지금 강남에 있는 여러 단지들 특히 또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시가 단지인 목동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다 고가 아파트들인데 그렇죠. 이 고가 아파트들이 어느 순간 이 안전진단이 확 풀리게 될 경우에는 그때 가격이 또 다시 급등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인 부분 또 문제,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특히 이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이제 강남 주요 3구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격 상승률이 단기간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조금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새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새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다시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결국에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이제 재건축을 규제로서 잡는 거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가격 상승의 여지를 좀 더 조금 보류해놨을 뿐이지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앞으로 가격이 안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한 목적인지 몰라도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뭐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건축에 압박이 들어가면은 그 해당 직격탄을 맞는 말씀하신 양천구, 목동, 뭐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이쪽 말고 그 주변 지역 게다가 뭐 신도시, 일산 같은 신도시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재건축, 그러니까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
지금 보면은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영등포까지 대략 12개 사업지 정도가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해 놓은 혹은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쪽 단지들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단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재건축 사업이 보류되거나 장기적으로 지지부진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재건축 단지들의 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 구조 안전성이라는 문제랑 주거환경이라는 문제를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주거환경 문제도 사실은 지금 오래된 단지들, 30년 이상 단지들 같은 경우에 수도라든지 하상하 수도라든지 주차 공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새 아파트 공급을 계속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거를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냥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여지를 계속 그냥 보류만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재건축을 하려는, 그리고 또 추진을 하려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공공 거덜슨 임대사업, 임대아파트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조금 공공의 수요를 좀 늘리고 재건축을 좀 허가해주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보유세 인상 부분도 네네.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게 보유세 인상 부분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끝으로 좀 설명 들어볼까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해서 정부 주요 관계자들 이야기했고, 시장에서도 이제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기조가 어쨌든 규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값이 잡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상반기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청약 경쟁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이라든지 경기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보유세 인상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주거나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양도세와 보유세까지 높아지게 되면 사실 이제 시장을 이제 막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앞으로 대출 규제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채를 단기간 보유를 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주식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전적인 대출 계획, 그리고 어떤 똑똑한 한 채 정도 장기적인 똑똑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게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닉 드레이크가 부르는 Time of No Reply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서울시와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엄규숙 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엄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서울시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걸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에 M4 세대라고 청년층을 많이 이야기하죠. 네. 결혼뿐만 아니라 사랑도 포기한다, 이런 자조적인 표현인데요. 결혼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면 아이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꿈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이를 낳고 또
그 결혼하고 하는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주거하고 그리고 양육과 관련된 부담들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내용의 대책입니다. 예, 주거 그리고 자녀 양육 네.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주거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주거 대책은 지금 서울시가 신혼 부부용 주택을 연 17,000호씩 22년까지 85,000호 공급할 계획인데요. 예. 한 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 부부가 한 5만 쌍 정도 됩니다. 예, 5만 쌍 정도 되는데 중위 전세 가격이 약 저희가 시장 조사해 보니 2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예. 예, 2억 7천만 원 정도까지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그중에 1만 7천 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5만 가구 중에. 예. 그래서 1만 7천 호라고 하는 것은 요 1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중위 전세 가격이 확보가 안 돼서 서울시에서 외부로 그 외곽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가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혼부부 혹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들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 주택 대책은 이렇고 자녀 네. 양육 부담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사실 그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이나 양육 서비스를 이미 많이 제공을 해왔습니다. 네. 그 아이들 키우는 것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이제 사각지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의 시간 혹은 하원한 이후의 시간에 부모들을 그 근로하는 시간이 길으니 그 데려다주고 데려올 사람이 없다든지 또 학교를 가기 전 시간 혹은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어떤 채워지지 않는 돌봄의 공백들이 좀 있었고요. 예. 또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뭐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긴급한 보육의 수요들이 있을 때 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이 네. 온마을 돌봄 체계 안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함께 아이들과 머무를 수 있는 열린 육아방,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돌봄과 소통 공간을 마련을 하는데요. 예.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약 45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혹은 휴일에 아이들이 가서 돌봄이 필요할 땐 돌봄도 제공하고 또 방과 후에 숙제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학습, 놀이, 뭐 여가의 그 시간으로 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125개소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제로 아이를 갑자기 좀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 할 때 지금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제도가 중앙정부 여가부에서 이제 마련을 해서 저희 서울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의 아이돌봄이가 2,700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급할 때 이제 막 신청을 해도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돌봄이를 1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주거, 양육,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해서 좀 서울시가 잘, 올바른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엄규숙 실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날마다 뜨거운 소식이 들려오는 평창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현지에 나가 있는 이혜리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쇼트트랙 아이스 아레나가 후끈했죠.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 그대로였고요. 네. 제가 그 관중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이 결승 경기를 봤는데 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결승 경기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대한민국 금메달이라는 이 심판 판정의 얘기를 듣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고요. 예. 그 환호성이 워낙 커가지고 선수들이 또 달리면서도 이 관중들의 환호성을 듣고 힘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는 그 선수들의 그 손 동작 그리고 네. 부딪힘 이런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보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결승전 경기가 끝나고도 이게 금메달이 판정이 될지 안 될지 참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 금메달을 따내면서 참 저도 마음이 후련하던데, 왜냐하면 네. 우리 선수들 좀 마음고생이 심했잖아요. 쇼트트랙팀 주장 심석희 선수는 올림픽 전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네. 500m 예선에서 넘어지면서 탈락하고 또 김아랑 선수도 개인 성적을 내지 못해서 마음 부담이 컸을 텐데 마더니로서 어땠습니까, 분위기? 네, 아무래도 최민정 선수도 그랬고, 네. 혹시라도 실격 당할까봐 조심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혹시라도 손 동작에서 또 다른 또 실격 판정을 받을까봐 또 그런 면에서 웬만하면은 좀 손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렇죠. 뒷짐을 지고 타는 것도 있었고요. 네. 심석희 선수도 초반에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금메달을 따내면서 모든 걸 다 훌훌 털어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했고요. 예. 특히나 이 올림픽에서 여자 계주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집중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전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이런 또 부담감도 있었고 그렇죠. 했지만 그것도 잘 이겨냈고 또 금메달을 또 따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어제 5 선수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데 마음이 너무 네. 놓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왜냐하면 결승전도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중국 선수들도 넘어져서 페널티 받고 캐나다도 네.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그 파이널 B에서 1등했던 네덜란드가 오히려 동메달을 따는 그런 또 운을 보였는데 선수들이 했던 뒷얘기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 네, 제가 심석희 선수를 경기 후에 믹스존에서 봤는데요. 예. 예, 심석희 선수의 손을 보니까 네일 아트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피읍, 치읓, 그리고 또 올림픽 마크를 새긴 아트를 이제 손에다 했는데, 예.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그렇게 손에다가 아트를 한 모습이 되게 눈에 띄인 거예요. 예.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강릉 선수촌 플라자 안에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어요. 제가 입촌식 때 취재를 갔었는데 그곳에 네일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남북 아이스하키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가 손톱에 평창 동계 올림픽인 수호랑과 또 반다비 마스코트를 그려서 갔다고 예. 그 이야기도 했고, 또 이 플라자 안에 굉장히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선수들에게 축하 선물을 위해서 꽃집도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미용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선수들 두피 상태도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선수촌 안에 레이크레이션이라고 각종 게임
게임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곳이 또 선수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IOC 공식 입장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IOC 위원장도 그렇고요. 그 음식도 불만 없던 거는 역대 올림픽 중 처음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IOC 위원장이 얘기를 하던데 그게 다 무료고 또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취재진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참 선수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좀 마음을 위안을 삼는 공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뒷얘기도 또 네일 아트 얘기도 재밌네요. 네. 자, 그리고 개주 결승에 앞서서는 예선 경기가 여자 선수들, 남자 선수들 모두 있었는데 아주 순조로웠죠? 네, 그 최민정, 심석희, 김아랑 선수 이제 여자 1000m 예선에 출전을 했는데요. 가볍게 또 통과를 하고 또 준준 결승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역시 임효준 선수, 또 서희라 선수, 또 황대원 선수 모두 출전. 또 예선에 또 가볍게 통과를 했는데요. 이 경기 또한 또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결승을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선수들이 워낙 잘하니까 한국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관중들이 더 힘을 내라고 이렇게 환호성도 지르고 태극기도 함께 흔들면서 함께 또 경기를 또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예선에 나왔던 어제 여자 남자 선수들 모두 조 1위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또 결승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4강에 오른 여자 컬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제도 역시 여자 컬링 경기가 있었죠? 네, 어제도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파죽지세 5연승을 성공을 해서 경기 두 경기 결과 결과에 상관없이 4강 진출을 확정을 했고 지금도 이제 러시아 출신 선수팀과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이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컬링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컬링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 컬링의 스톤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고요. 그 스코틀랜드 무인도에서 나오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경기 내내 서로 밀고 부딪혀야 하는 이런 스톤의 특성상 지구에서 가장 단단해야 한다고 해서 가장 단단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인 김은정 선수의 이 시종일관 무표정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경기 내내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냉철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주장이잖아요. 네.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엄격, 근엄, 진지한 이 표정을 늘 유지한다면서 엄근진이라고. 엄근진. 네, 이렇게 또. 근엄진지, 네, 불리고 있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안경 선배다. 이렇게 또 부르는 또 네티즌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기야 한 네티즌은 김은정 선수의 상황별로 표정을 묘사를 했는데, 기쁨, 슬픔, 당황, 분노, 행복, 즐거움, 모든 순간이 다 무표정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력 보충을 위해서 바나나를 먹는 장면 또한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김영미 선수가 목이 터져라 경기 내내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김은정 선수가 이제 김영미 선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를 외치는 소리, 목소리 크기와 속도에 따라서 이 스위핑 속도와 강도가 변하는데 네티즌들은 영미가 작전명인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영미야 하면은 강해지고 영미야 하면 좀 약하게 스위핑을 하고 그런 것들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응원하겠고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컬링 인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현지에 있는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의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